안녕하세요. 저는 배상근이라고 합니다. 의사이고요. 전공은 예방의학입니다. 제목이 이제 코로나 이후 집단 감염 대응인데요. 제가 사실은 브런치 스토리라는 인터넷에 있는 곳에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현재 방역을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하고 있는 시점인데 뭐 아직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방역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그런 글을 쓰는 거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신종 감염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게 처음이라서 이제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주로 이제 의학이나 관련 전공을 하지 않으신 이런 분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떻게 앞으로 이제 그 이후에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발표의 전제입니다. 앞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저는 코로나 방역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언론이나 어떤 뭐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한 내용은 뭐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이 뭐 일반적인 뭐 이론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워낙 이제 반대하는 말들이 이제 뭐 당연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뭐 별로 할 말은 없는데요. 뭐 조금 이제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 이런 의견들도 있다, 이 정도로 좀 얘기를 뭐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이제 발표 전제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는 환경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고 코로나 방역은 필요하지 않았다입니다. 네, 감기 바이러스는 당연히 방역이 필요가 없죠. 자, 근데 이제 감기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자 하면은 환경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그래서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공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하는 얘기들로 뭐 독감의 뭐 위험이 몇 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독감 위험이 10배라도 환경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피할 수 없으면은 공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독감 위험이 뭐 2배가 됐든 뭐 5배가 됐든 독감이든 아니면 뭐 다른 감기 바이러스 많죠. 감기 바이러스는 똑같은 감기예요. 그렇지만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뭐 감기 바이러스 중에서 굉장히 경한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도 고령의 질병이 굉장히 많으신 그런 분들에게는 잘못 걸리면은 이제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환경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들의 사람은 누구나 이제 적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방역은 대구 유행에서의 여러 가지 우연한 사건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다입니다. 음, 코로나 이제 방역 정책을 뭐 거리두기도 하고 뭐 격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정부가 의도적으로 막 뭐 유행 수준을 막 조정하는 듯이 그렇게 뭐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대구에서 코로나 초기에 유행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막 여러 가지 뭐 환자 비난하고 병원 비난하고 했었죠. 그런 사건들이 딱 생겨서 이제 딱 틀이 만들어진 거고요. 뭐, 뭐 정부가 의도적으로 방역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환자가 발생한 어떤 집단들, 대표적으로 이제 종교죠. 뭐 신천지 종교, 그리고 병원들, 그리고 대구 지역, 저 대구 사람인데 예. 그런 지역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었죠. 환자가 발생했다고. 사실은 환자가 발생하고 뭐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감염병이 전파가 되고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 집단의 잘못도 아닙니다. 아닌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었어요. 거의 뭐 완전 만회상에 했었죠. 비난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난을 받은 어떤 지역,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이동을 멈춰버렸어요, 사실은. 마스크 쓰고 뭐 격리정 무슨 방역 격리 정책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거의 이동 자체를 안 했어요, 사실은. 거의 한 두 달 동안은. 그래가지고 갑자기 유행 수준이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관념이 심어졌냐면은 감염병이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전파가 되면은 굉장히 이제 일단 위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감염되고 전파시키면은 신천지 같이 비난을 받을 것이다. 우리 쪽이 또 비난을 받을 것이다. 병원에는 저렇게 만약에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 병원 잘못하면 우리 병원 환자 다 떨어지고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망한 병원도 있죠. 예, 실제로 망한 병원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조심하면은 막을 수 있다. 실제로 그 뒤에 코로나가 전파가 됐었죠, 사실은. 전국적으로 전파가 됐었는데 사실은 전파를 막은 게 아니고 유행 수준이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건데 유행 수준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혹은 유행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막을 수 있고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관념이 심어졌고 자, 그걸 안 지키면 나는 엄청나게 비난받는다. 이 관념이 심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방역정책도 뭐 시행한 듯이 했지만 사실은 환자 수가 집계를 계속 했었죠. 환자 수가 쭉 올라가면 사람들이 알아서 막 조심을 했었어요. 엄청나게 조심했었고 뭐 방역정책이 효과 있는지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방역정책이 효과 있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뭐 의도적으로 방역정책을 시행하는 듯이 하긴 했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거 뒤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자,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일들은 감염 유행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건들이고 규모나 강도가 달랐을 뿐이다. 예. 대규모 역학조사, 뭐 예방접종을 좀 과하게 시행하는 거, 뭐 이런 사건들은 뭐 외부로 드러나지 않지만 감염 유행이 있을 때 알게 모르게 조금씩은 뭐 일어납니다. 뭐 잘 일어나지 않지만 뭐 안에 없는 일 아닙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시기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코로나는 규모나 강도가 다른 일반 감염병 전혀 달랐고요. 저도 이제 이런 거는 평생 처음 겪어보죠. 앞으로도 이제 아마 다시 뭐 겪을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종류의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포심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반드시 뭐 물론 원칙적인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뭐 비판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는 오랜만에 발생한 대규모 신종 감염병 유행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요. 아직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했던 일은 뭐 딱 하나 병상 관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공포심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쭉 기다린 겁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사실은 계속 혼란도 조장했죠. 그리고 병상 관리를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병상을 일반 병상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한 것이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관리한 것이 격리 수준 높여서 이렇게 관리한 것이 지금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한 주요 원인입니다. 초기에 이제 공포심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병원도 이제 환자를 잘 안 받아주고 할 때는 일정 부분 그런 일들이 필요했을 수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일단 그 뒤에 이거를 빨리 관리하지 못한 것이 이토록 오랫동안 이어진 원인입니다. 네. 아직도 이제서야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죠. 네. 다섯 번째입니다. 정부의 대처와 관계없이 가정이나 직장, 학교 등의 일상 조직에서 감염 유행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처럼 이번 코로나처럼 정부에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격리 이런 거를 뭐 강제로 시행하면 사실 뭐 별다른 방법이 없긴 해요. 별다른 방법이 없긴 한데 근데 지금처럼 이번처럼 집단으로 막 공포에 빠져가지고 뭐 시킨 대로 다 하는 이런 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빠지지 않는 건 충분히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발표 내용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해 경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집단 유행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먼저 이제 코로나에 대한 피해는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미 3년 동안 겪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다 밝혀져 있죠. 밝혀져 있고,
지금 뭐 아직까지 이제 뭐 일부 건강 결과에 대해서는 뭐 자금유착 논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뭐 피해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 밝혀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경과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살펴볼 겁니다. 피해가 있었던 것보다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잘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집단 감염시에 대응하는 것은 복잡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공포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뭐 환자 뭐 발생이나 전파에 대해 비난 안 하면서 공포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일상생활 유지하고 이제 사회적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병상을 준비한 치료 병상을 준비하는 거 뭐 특별히 복잡할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입니다. 예, 코로나로 인한 피해인데요. 우선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요.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사회적 피해들을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천지 문제인데요. 이때 이제 지금 보면 이 기사가 이제 3월 14일, 2023년 3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신천지 사태가 지금까지 코로나가 유지된 가장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신천지 때 대구에서 코로나 유행 시작했을 때 그때 신천지를 비난하고 그다음에 병원을 비난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때 생겼던 집단적인 공포심이 아직까지 지금 공포심은 없지만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코로나 그 사태를 좀 많이 유지시켰죠. 이때 이제 보통 본래 이제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특히 감염병에서는 환자가 발생한 것 그리고 그리고 감염병을 전파시킨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원칙인데 이때 환자 집단적으로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염 전파에 대해서 과도하게 겁을 먹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이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겁을 많이 냈었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건 완전히 인권 침해거든요. 종교의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관계없이 이렇게 이제 감염 전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감염 전파에 뭐 비난하는 건 잘못됐다 이런 문제보다도 감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공포심이 퍼지는 걸 그냥 지켜보고 이렇게 했던 것이 굉장히 관리 전략이 있어서도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코로나 검사 14번 반복하다 사망 고종료 권유적 국가의 소송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 피해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막기가 힘듭니다. 뒤에도 좀 나게 하겠지만 팬데믹이 갑자기 생겼다.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가 나타나서 팬데믹이 생겼다.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건강상의 피해가 나타나는 거는 사실은 막기가 어려운데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응급환자 진료가 힘들어서 잘못해서 추가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인위적으로 어쨌든 막았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이 친구는 사실은 코로나 환자가 아니었는데 코로나 검사를 한 14번 했어요. 했는데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지는 못했어요. 집에 있다가 이제 뭐 호흡기 질병이 갑자기 악화되니까 사망했는데 이런 호흡기 환자뿐만이 아니고 그 사이에 여러 이제 응급 환자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예방접종은 뭐 건강한 사람은 물론이고 지금 설정된 고위험군도 권고할 만한 대상이라고 뭐 강하게 권고할 만한 대상이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요즘은 고위험군 환자에서도 코로나 뭐 예방접종은 불필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 개발 자체가 그렇게 권고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효과가 있다고 권고된 질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질병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근데 일단 학문적으로 어떤 기준을 좀 엄격하게 지키지 않은 것. 이것도 첫 번째 문제고요.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죠.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접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든 이거를, 사실 거의 반강제로 접종을 했거든요. 방역 테스트도 시행했고, 특히 병원에서는, 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은, 포 검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은 예방접종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병원에서 이제 접종을 안 하면은, 뭐 계속 이제 코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어 일단은 이렇게 이제 방광제로 하는 것 자체는 기본권 침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고요. 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뭐 예방접종 물론 단체로 집단으로 단체 접종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나 혼자 막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 예방접종이 절대적으로는 예방접종 한다고 해서 나한테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그냥 계속 검사를 매일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맞자 이래가지고 그냥 맞은 거예요. 맞은 건데 일단은 집단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완전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평등 심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재난 시에 이게 아마 위기 상황이 짧게 끝났으면은 이런 말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안 났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길게 가져갔었고요. 길게 가져갔었고, 어, 이게 이렇게 이제 사회적 이제 사회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기본권을 제한하고 이런 일이 오래 있을 때 경우에는 무조건 기존 질서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기간에도 사회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었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다 망하고 나서야 뭐 인권 침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뭐 아마 재산권 침해다 인권 침해다 저게 이제 뭐 자영업자가 망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이런 얘기 뭐 재산권 침해다 이런 얘기는 아마 뒤에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초기에 그때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신천지하고 이제 뭐 비난 당하는 거 한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가 뭐 위험하겠다 싶었는지 이런 얘기가 잘 없었어요. 그때는 무조건 일단 막아야 된다. 혹은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죠.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도 이제 미리 했었어야 했죠. 사실 이런 얘기 잘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 교육상의 문제. 이제 이미 이제 지나고 나서는 얘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교육상의 문제가 어떤 게 나타날 수 있고 뭐 뒤에 학생들의 문제가 학생들 교육이나 발달상의 문제가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뭐 어린이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화가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사실 한 번씩 보면 애들도 문제이기는 한데 과연 어른들 문화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과연 이제 애들만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있긴 있어요. 그럴 때가 있긴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지금 이제 요게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이제 심각에서 이제 경계로 하향했다. 5월 말이었죠, 올해. 지금 이제 덕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보면 좀 답답하죠. 이게, 지금 이게 좀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방역을 잘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좀 답답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했던 이제 건강상의 피해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생을 했죠. 근데 건강상의 피해는 뭐 코로나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뭐 그러니까 팬데믹이 발생함으로 인한 이제 코로나 자체로 인한 피해는 그렇게 심각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특히 이제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게 보면 초과 사망이라는 지표를 우리가 이제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망률 치환 현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 이제 신종감염병 유행 같은 어떤 팬데믹 그리고 폭염, 혹한 이런 이제 재난 시에 어, 광범위하게 이제 이 피해 정도를 이제 비교한 지표로 우리가 초과 사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이제 사망이 좀 증가했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망이 다시 감소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코로나 사망자는 대부분의 고령의 기저질환 환자들이 이제 사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한 사망을 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망을 하신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코로나로 이제 확진된 사람만을 통해서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초과 사망, 그러니까 그 시기에 추가로 이제 예전에 비해서 추가로 더 사망하신 분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 팬데믹의 어떤 피해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는 어떤 초과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뭐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뭐 환경 파괴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여행을 많은데 여행을 좀 적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제 재난 시에 어떤 사회적 피해를 뭐 피해가 얼마나 발생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동안 준비되어 있던 어떤 그 역량이 나오는 것 뿐이지 발생한 이후에 뭐 다른 조치를 통해서 뭐 효과를 뭐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초과 사망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동아시아에서는 초과 사망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뭐 면역력이 기존에 이제 좀 높았다고 우리가 뭐 해석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동아시아 4개 국가입니다. 밑에서부터 이제 대만,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싱가포르거든요. 싱가포르는 초기에 초과 사망이 조금 있었는데 일단은 다른 세계 나라 같은 경우는 초과 사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빨간색인데 우리나라도 뭐 비슷했죠. 비슷했고 그래서 뭐 코로나 이제 발생 시에 초과 뭐 팬데믹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피해가 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인데요. 이때 보시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 초과 사망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방역 정책을 강하게 한 나라도 있고 이제 좀 느슨하게 한 나라도 있지만 어쨌거나 거리두기와 뭐 격리 이런 이제 방역 정책을 통해서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조금 방역 정책을 강하게 할수록 이제 그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이후에 초과 사망이 증가했다. 사실 방역 정책의 어떤 결과를 초과 사망으로 평가한다. 그 초과 사망 아니라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많거든요.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건데 어쨌든 이거 이후에 나타나는 이 초과 사망은 팬데믹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방역 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뭐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고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초과 사망을 막는 것도 그 뒤에 이제 어떤 사회 역량에 따라 달리는 일이지 이 뒤에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초과 사망을 설명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건강상의 피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방역의 면역빛, 마스크 벗자, 호기질환 급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회적 접촉이 이제 줄었죠. 접촉을 줄고 전부 다 이제 이동도 별로 안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마스크를 벗으니까 다른 호기 질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유행을 덜 했던.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시게 되면 매일 3kg 걷다 몸져 놓고 떠났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인데 그전에는 건강하게 지냈었어요. 근데 코로나 치료를 받는다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건강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걷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니까 점점 이제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건강하신 분이 코로나 치료 때문에 입원하고 나오신 이후에는 건강이 나빠져서 사망하시는 이런 걸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코로나와 노쇠 위험, 코로나 시기에 신체 활동 같은 이제 건강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신체 활동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떤 사회적 피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많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이제 어떤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 그 자체로 인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앞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동아시아권의 국가에서는 초과 사망이 초기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건강상의 피해가 컸다.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오히려 방역 정책 때문에 건강상의 피해가 있었다. 혹은 앞서 이제 봤듯이 방역 정책 초기에 이제 병원에서 환자 치료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응급 환자 치료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건강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여기는 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방역 정책 때문에 피해가 좀 있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코로나 경과입니다. 아마도 코로나 경과를 볼 때는 아마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히 이제 정부나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것과는 거의 정반대되는 아마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을 있는 그대로 뭐 이런 관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초기 대구의 이제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월 18일, 19일 이때 뭐 한 명, 10명 이렇게 쭉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때 가족들하고 놀러를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랜만에 부모님 모시고 오랜만에 이제 밖에 놀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코로나 시기에 전공이 비슷한데도 저희 이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때 당시에 그때 일을 2월 달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었고 잠시 시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때 있었고 하필 이때 가고 있는데 딱 놀러 막 가고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막 이제 가족들한테 친척들이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 지금 대구에서 난리 났던데 뭐 환자 막 발생하면 너희 괜찮냐 이런 식으로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감염병이 터져봤자 뭐 한두 달은 끝나지 어차피 지나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괜찮아 놀면 돼요 이러면서 뭐 잘 놀다 왔어요. 근데 막 놀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가족 친척들한테. 저는 계속 괜찮다고 했죠. 근데 대구 돌아와 보니까 이제 상황이 장난이 아니에요. 돌아와서 이제 저도 이제 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저는 뭐 감염병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지나가는 거고 괜찮은데 사람들이 뭐 거리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오질 않고 밖에서 사실 아무리 감염병이면 밖에서 마스크 쓰라는 법은 없거든요. 없는데 그런 거 아무도 권고 안 합니다. 권고 안 하는데 지금 밖에서 운동하러 가면 일단 사람이 너무 없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운동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저를 이상하게 막 쳐다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 그리고 이상하다 이러시 보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혼란이 생겼고 감염병의 어떤 질병에 대한 이제 질병 위험에 대한 이제 공포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일단 그 환자 발생한 집단 그리고 그 전파시키는 것에 대한 엄청난 비난 환자도 집단도 비난이고 그리고 또 치료하는 병원에서 퍼졌다 하면 너희는 병원인데 퍼뜨리냐 병원이니까 당연히 퍼지는 건데 퍼질 수 있는데 관리를 하더라도 그 엄청난 비난 그리고 병원을 비난하니까 병원에서 환자 받기가 어렵죠. 왜냐면 그 환자만 안 받아지는 게 딴 환자도 안 받아져서 병원 경영이 어려지니까 병상부족 사태도 막 생기죠. 어쨌든 대구 이런 유행 시기에 엄청난 이제 혼란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일 처음 환자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2월 18일로 되어 있고 뒤에 유행 수준이 좀 떨어지는 요 시기가 여기 3월 12, 13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민들이 정말 일치단결을 합니다. 단순히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좀 한다고 유행 수준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았거든요. 오미크론 정도 시기 돼서 이제 유행 곡선을 보게 되면은 한 두 달 좀 넘게 오미크론 시기에 또 신속 항원 검사도 좀 해가지고 검사 좀 많이 늘렸죠. 늘다 보니까 유행 곡선이 한 두 달 넘게 좀 쭉 뒤로 가거든요. 이 보면 유행 수준이 떨어지는데 한 달이 안 걸려요. 아예 그냥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 직장생활에는 직장생활도 이제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굉장히 조심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마스크 쓰고 이런 걸로 연술 쉽게 조절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때는 정말 일치단결했어요. 일치단결해가지고 심단결 했고, 우리 병상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계명대학교 이제 대구 동산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병원이 마침 그 시기에 얼마 전에 이제 시내에 있는 큰 병원이 있었는데, 다른 쪽에 이제 큰 시설을 지어가지고 본원을 통째로 이전했어요. 이전해가지고 원래 쓰던 병원의 병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어요. 남아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때 당시에 그 병원을 쓰기로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력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파견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들에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중증 환자는 받기로 나눠서 받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단기간에 또 병상 확보도 또 성공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때 겨우겨우 넘겼죠. 지금 생각하면 참 이제 아우 정말 이때 어떻게 이렇게 했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이때 이제 어쨌든 갑자기 이제 새로 생긴 감염병에 대해서 뭐 공포심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3년 동안의 코로나 시기에 어떤 모든 조건들이 이때 다 만들어진 겁니다. 뭐냐면은 질병에 대한 공포와 비난이 심한 상황에서 뭐 3T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환자 IT를 추적해가 그 장소에 방문한 사람들 다 검사시켰습니다 이때.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사실은 생활치료센터 간다고 뭐 치료가 잘 되는 것은 사실 아닌데, 워낙 공포심이 심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온다고 시행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은 신종플루 같은 게 생겼을 때 예전에 2009년도인가요? 하여튼 2009년도가 2008년도인가요? 하여튼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역사회에 간범에 전파된 게 딱 확인되잖아요.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환자 집계를 중단했습니다. 환자 수 집계를 중단했죠. 왜냐하면은 환자 수 집계는 공포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다 퍼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중단했는데 이때는 뭐죠? 3T 같은 거 얘기하면서 광범위하게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공포심을 낮추기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필요하다고 보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임시방편이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고 뭐 필요 없고 집에 있다가 증상 심해지면 병원 가면 되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이런 거를 했는 것 자체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은 정말 저도 좀 당황했거든요. 당했는데 근데 이런 임시방편을 하고 나서 뒤로 되돌리지를 못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 뒤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거든요.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이 K 방역 홍보가 그때부터 쭉 가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뒤에 되돌려야 되는데 되돌리지를 못했어요. 뒤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유행이 생기거든요. 생기면은 어차피 이거는 지역사 전파되기 때문에 뭐 방역수칙 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는데 그 뒤로 되돌리지를 못해요. 전 세계에서 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역수칙이 오래 유지되는 모든 조건들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신천지 비난하면서 어떤 환자 집단 감염 전파에 대한 비난, 그리고 병원을 비난하면서 병원 경영상 문제 때문에 병원들이 환자를 안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해보니까 막아지더라. 막은 게 아니고 사실 유행수이 떨어진 거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일치단결하면은 막아지고, 너 안 하면은 너 정말 나쁜 놈이야. 그리고 사람들 생각에는 신천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조심 안 하면은 우리 똑같이 저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관념들이 여기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유행 직후에 4월 15일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본 선거 중에서는 가장 압승을 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 우리나라 보통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차이가 안 나는데 180석입니다, 합쳐서. 거의 이때 뭐 위성정당 이런 얘기 있었는데 180석으로 거의 압승을 합니다. 당시 여당이었죠. 압승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 직후에 전 세계적으로 빵 터졌거든요. 빵 터졌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빵 터지면 결국은 이제 이거는 어차피 전파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없다는 건 이미 다 나왔는 거거든요. 나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제 K 방역을 홍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았다 이거. 네. 뭐 도대체 뭘 막았는지 모르겠는데 막았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뒤에 방역 산업이 형성돼요. 마스크, 그다음에 보호복, 그다음 환경 소독 이런 거에 대해서 방역 산업이 형성돼요. 형성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뒤에 관리실 전환해야 되거든요. 거리두기하고 뭐 과도 경비 다 풀어야 되는데 이걸 전환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쭉 가다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제 기점이 되는 사건은 뭐냐면은 이제 예방접종이에요.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예방접종을 이제 개발을 하고 예방접종의 어떤 뭐 학문적인 정당성 뭐 이런 거는 뭐 효과 뭐 정당성 이런 거는 뭐 다른 얘기를 뭐 덧쳐두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정시 그 예방접종 개발한 도입하면서 마스크 쓰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뭐 사회적 피해가 워낙 막심했기 때문에 극심했기 때문에 점점 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걸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뭐 정치 방역이다. 그리고 백신 구매 가능한 게 어떤 질병청의 책임이다. 질병청장이 덜 정책적이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어떤 보건기관 입장에서 새로 생긴 어떤 예방접종을 강제로 접종하는 것 자체, 그거는 당연히, 조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은 부작용이 새로운 방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만들었거든요. 부작용이 검증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질병청에서 예방접종 도입 신중하게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해요. 예. 보건기관 입장에서는, 보건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한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질병청이 이제 칭찬만 받고 있었거든요. K 방역으로. 칭찬만 받고 있으면 사실은 그걸 안 돌린 게 더 잘못한 건데 그 칭찬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난을 받기 시작하니까 질병청의 행동이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 결국은 백신을 도입하거든요. 백신을 도입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접종률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거든요. 그러고는 그 전까지만 해도 질병청 같은 경우는 최소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했었지만 최소한 질병 위험이 독감이 몇 배다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면은 혼란이 생기고 그 뒤에 공포심도 조장을 하거든요. 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점점 더 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 전까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 최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기능은 했었어요. 예, 하여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은 했었는데 이때부터 어쨌든 예방접종의 어떤 도입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질병청이 어떤 보건기관의 본 기능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질병청은 이제 인구 집단의 건강을 관리하는 어떤 기관이거든요. 보건기관은. 그런데 공포심을 오히려 조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기관이 어떤 본 기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는 특히 이제 오히려 뭐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거는 보건기관이 공포심을 조장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도입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게 그 뒤에 이제 오래 이 코로나 시기가 유지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 영향도 없었다고 보기가 힘들죠. 이때부터 예방접종 도입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잠시 보면은 코로나 예방접종은 전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일부 고위험군에게만 접종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발된 백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급하게 개발된 새로운 방식으로 급하게 개발된 백신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접종을 강제로 빠르게 공고할 상황이 사실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질병청은 당연히 이 새로 개발된 예방접종 도입은 딴 데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천천히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도입 지연 때문에 비난받으니까 갑자기 예방접종 도입을 결정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접종률에 막 혈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백신 패스 같은 이런 정책도 기본권 침해죠 사실은. 그런 정책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예방접종 도입은 감염 관리에서 특히 코로나 같이 이제 전파를 못 막는 백신 같은 경우는
뭐 보건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뭐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어차피 고위험군에만 도움이 된다면은 고위험군의 일부 이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가가지고 의사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맞도록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보건기관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코로나 방역이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뭐 영국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는 고위험군 예방접종 이후에 그 핑계로 방역정책을 해제를 했어요. 마스크를 벗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성인 예방접종 다 한 이후에도 하지 않았고 오미크론 하면서 사람들 다 퍼졌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안 했어요. 아는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예방접종 도입도 도입이지만 감염병 관리하는 입장에서 예방접종 도입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려고 했었는지 그 전략이 없었던 게 사실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방접종 도입을 하면서 우리는 보건기관 기능이 무너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도 이제 지금은 사실은 부작용이 다 밝혀지고 있죠. 밝혀지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감염을 했는데 그 예방접종 권고할 이유가 없죠. 없는데 아직도 권고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 예방접종 개발했다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그걸 홍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일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도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이 공고되고 있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오미크론 유행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기 시작하죠. 그리고 대부분 잘 회복이 되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질병의 어떤 위험을 인식을 할 때는 뭐 사람들이 잘 안 걸리고 흔하지 않고 질병 위험이 높고 이런 거는 굉장히 공포심이 심해요. 근데 감염병은 급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급성으로 발생하거든요. 같이 발생을 하는데 초기에는 급성으로 발생할 때 혼란이 좀 생겨요. 생기는데 이 같이 경험하고 흔하게 경험하고 증상이 경하다 이러면은 공포심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공포심을 가지는데 옆에서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이런 거는 별로 공포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 빨리 끝납니다. 어쨌든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 경각심이 떨어지고 이제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한 거라 말씀드렸죠. 자발적인 협조가 잘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이거를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오미크론 때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걸 풀려고 이제 하고 있죠. 이제 이때 당시 총리가 이제 김부겸 총리였죠. 총리였는데 이때 마지막까지 이제 그때 오미크론 때 잘 전환을 했어요, 사실은. 예, 잘 전환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오미크론 때는 스스로 검사하고 양성 때는 동네에서 치료해야 된다. 이때만 해도 무조건 이제 검사해가지고 병원에 다 갔거든요. 무조건 걸리기만 하면 다 격리해서 치료했었어요. 회화치료센터 가고 이랬는데 스스로 검사하고 동네에서 치료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왜냐면 전환해야 되니까. 그리고 응급실 달려가지 마라. 그래야 오미크론 이긴다. 이런 얘기 나오죠. 병상 부족해지면은 코로나 환자도 문제지만 응급 환자가 더 문제거든요. 문제라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막 점점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때만 해도 코로나 환자를 계속 분리해서 치료를 했었어요. 다른 환자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병상이 부족해지죠. 병상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겼을 때 분리하지 않고 그 일반 병상에서 그냥 그대로 치료하는 거를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도 오미크론 유행 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때 오미크론 때 와서 이제 딱 한 거죠. 사실 굉장히 이때 어쨌든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이때 한 건 잘한 겁니다. 좀 늦었긴 했지만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뭐 대량으로 유행을 하니까 응급 환자 문제가 생겼죠. 자, 어쨌든 이제 오미크론 유행 때 유행이 되면서 어쨌든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뭐 방역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독성이 낮고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유행이 되면서 대규모 유행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는 사실은 더 얘기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는 뭐 사람들이 공포는 없거든요. 이미 다 경험했는데 질병에 대해서 공포가 있을 거라, 집단적인 공포가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집단적인 공포가 제일 문제였고, 사실은 집단적인 공포가 해결되고 나면은 방역정책은 당연히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왜냐 그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근데 그대로 계속 유지하거든요. 유지하는데 일단 경미한 질병이라는 것이 인구 집단에 받아들여졌는데 방역정책을 처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직도 이제 질병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경험한 것과 하고 전문가들이나 정부에서 해주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계속 혼란을 초래한 거예요. 그 방역정책 자체가 초래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미크론 때 나타난 이제 아까 추가 사망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사회적으로 이제 방역정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굉장히 오래 수용이 됐잖아요. 그때 해가지고 면역력이 또 떨어져 있고 전반적인 건강도 안 좋아져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미크론 유행 시에는 그때는 초과 사망이 우리나라에서 별로 증가하지 않았었는데 광범위한 초과 사망이 나타났어요. 네.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방역 정책이 그대로 비판을 막 받기 시작합니다. 막 받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오미크론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뭐 실제 위기가 없습니다. 예, 위기가 없는데 참 이게 오미크론 이후에 또 1년 반 동안 유지됐다는 게 참 신기하죠. 예, 신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이후에 3월 1년 동안 더 유지시키겠다고 전문가들이 공언을 했거든요. 그것도 참 저는 정말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은 오미크론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그 방역 초과 사망 증가하는 거 다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다 알고 있었고 초과 사망 증가하는 거 봤으면 자기들이 비판 받을 것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1년 더 유지하겠다고 공개적 선언을 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이제 이 방역에 전혀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참 미스테리예요. 그게 최소한 어떻게 없애겠다는 거는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전혀 별로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코로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처럼 이후에도 우리 마음대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앞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예전에 예방의학이기 때문에 예방의학은 이제 전공이 레전트 과정 끝나고 나서 군대를 가게 되면은 군대에서 이제 감염병 관리를 하거든요. 저는 감염병 관리를 한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이 감염병 관리라는 게 사실은 정말 일시적으로 막 처음에는 막 하면 영웅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정말 허무하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요. 남는 게 없는데 저 그거 보면서 참 얘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뒤에 이제 오미크론 이후에 나타난 게 어떤 이제 뭐냐 하면은 결국은 방역 정당화 말고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똑같은 행동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했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이제 되냐면은 처음은 뭐냐면 공보심을 조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지금 참여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 끝까지 될 거다라는 생각한 게 착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전략이 공포심 조장인데, 왜냐하면은 그 대구 유행에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환자 숫자가 증가하면 조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병상을 분리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행 수준을 마치 조절하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게 자기들의 방역수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확진자 수를 계속 세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예측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확진자 수가 쫙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이게 조금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전파가 돼서는 안 된다,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는 그 뒤에 확진자 수가 또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확진자 수의 정점에서 한 2, 3주가 지나면은 사망자 수의 정점이 돼요. 이게
코로나 발생한다고 해서 이제 고위험군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바로 돌아가시지 않거든요. 좀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한 2, 3주 앓으시다가 돌아가시죠. 평균적으로 한 그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주 지나서 또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전파는 이제 좀 줄어들고 있지만, 사망자가 늘어나는, 치명률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또 위험하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위험하다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계속 혼란을 만들어낸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격리, 이런 게 방역 정책, 그리고 격리병상 운영을 자기들의 방역 정책 계속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이제 계속했던 논리도 좀 희한한데,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겁을 많이 먹었으니까, 위험한 감염병이고, 뭐 우리가 대구에서 했는 보니까 막을 수 있다. 조심하면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오미크론 좀 직전에, 이때는 이제, 사실 경각시설도 떨어지고, 이제, 거리두기 좀 풀어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위험이 독감이 한 2~3배 수준 떨어졌어. 근데 아직은 좀 위험하니까 조금만 더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미크론 이후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치명률은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이번 겨울 독감과 코로나가 함께 유행할 위험이 있으니까, 이번 겨울까지만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싶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감염병의 이제 어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집단의 의사결정이거든요. 전문가가 얘기한다고 해서 의사결정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만으로 절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유지되지 않는데, 일단 공포심이, 이제 집단적 공포심이 막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집단주의 정서, 이제 서양과 다르게 이런 나라에서는 함부로 이제 질병이 퍼지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죽을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잘 한번 견뎌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뭐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막 역학조사 크게 하고 예방주사 크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한 번씩 생기는데,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전파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 입국을 막아야 했었다. 아니다. 우리는 중국 입국을 안 막고 3T 통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겁을 줬다는 얘기는 안 했죠. 3T를 통해서 감염 전파를 막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막 정치 논쟁이 막 벌어졌어요. 예, 3T 통해 감염 전파를 막을 것이라는 건 당시 여당이 했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고, 중국 입국을 막아야 된다. 누구 왜 안 막았냐? 안 막았으니 퍼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국민의힘이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막 퍼졌어요. 이런 거 익숙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정권 딱 교체되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 왔죠. 지금도 있는데, 정치 방역인가 과학 방역인가. 문재인 정권은 정치 방역이었다. 우리는 과학 방역이다. 과학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방역지가 거리두기 풀고 있다. 우리 과학 방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가 과인지 사실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근 올해 초부터 이렇게 보면 갑자기 중국이 또 이제 제로 코로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중국도 이제 알고 있죠. 제로 코로나를 시작하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하면서 제일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중국이 코로나 집계를 중단했었어요. 집계 중단하면 사망자 집계 기준을 바꿨었어요. 굉장히 중증 환자가 아니면은 코로나 환자에 의한 사망으로,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은 코로나에 의한 사망으로 집계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사회 광범위하게 퍼진 질병은 검사를 광범위하게 안 합니다, 원래. 안 하고, 그 사망자 집계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공포심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하여튼 그것도 기준도 충분히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계 아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그걸 가지고 미국도 비난하고, 세계보건기구도 비난하고, 우리나라도 막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막 나가요. 그래서 또 이상한 논쟁이 막 벌어져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프레임이 막 걸렸었어요. 처음 K방역 홍보했었고, 뒤에는 또 정치방역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과학방역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또 정당하게, 그러니까 이런 게 정치적으로 갔었기 때문에 계속 이 코로나 방역이 계속 유지가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방역 규정을 해제하면서 자기들이 정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성, 우리나라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국제기관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뭐 질병관리청이 단계적으로 이제 방역 규정 해제하는데 이때 또 뭐 세계보건기구, 미국 CDC가 또 뭐 그런 기사들이 막 나와요. 나와가지고 야들도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번에 사실 뭐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세계보건기구 CDC 욕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모든 신뢰를 다 틀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당화를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코로나 때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지금처럼 지금 아직도 지금 예방 좀 하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종감염병이 터졌을 때 공포심을 조장하는 얘기는 사실은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는데 사실은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공식적인 기관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원칙적인 얘기대로 진행이 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서 언제든지 검사 많이 하고 아예 상황 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예방접종 부작용이나 아니면 이때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뭐 이거는 사실은 지금 해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이미 피해가 생긴 건 어떡해요. 정부도 뭐 예방접종 보상을 할 거고, 그리고 또 뭐 지금까지도 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보상을 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뭐 보상하는 게 사실 어렵죠. 되돌리기 어렵죠. 어려운데 이때 있었던 일을 받아들이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은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괜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일을 보는 것보다는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래도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예, 이렇게 이제 정당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가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이제 코로나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뭐 좀 보고 있지만 이때 전문가 권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최근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잘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전문가도 권위가 떨어졌지만 공공기관도 사실은 권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져서 예전에는 사실 전문가보다도 공공기관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냥 쭉 따라가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나 공공기관의 권위를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래서 이 전문가 권위나 공공기관의 어떤 권위를 회복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좀 잘 얘기를 해야지 권위가 좀 많이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려면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의료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능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사회적 일탈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우리가 이제 구조기능주의 이런 데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질병은 일종의 사회적 일탈이고 이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과정과 결과에서 이제 어떤 의료가 이런 일탈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환자에 대해서 두 가지 권리하고 그 의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권리는 뭐냐면은 일단은 질병에 걸린 거는 네 잘못이 아니야. 아니고 별병에 걸렸을 때 좀 쉬어도 돼. 그리고 의무는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우리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돼. 이게 이제 기능주의에서 하는 이제 사회에서 이제 의료의 기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이게 잘 들어맞는 곳이 이제 급성기 질병, 특히 이제 감염병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굉장히 잘 맞는 게 감염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요번에는 의료에서 이런 사회적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공공기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이제 환자가 이제 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이런 기능을 했을 거예요. 환자 왔는데 이 사람 괜찮은데 너무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왔을 때는 괜찮으면 보내고 위험한 사람들은 병원 이제 진료받을 수 있고 이 기능은 다 됐어요. 그게 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다만 이제 보건학적인 뭐 코로나 감기다. 어쩔 수 없다. 이게 같이 이제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이제 뭐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알아서 지금 그걸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런 정당화 과정을 통해서 뭐 소리를 계속 혼란을 계속 조장했죠. 기준을 말하지 않는 자체가 혼란을 조장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자체가 혼란을 조장해서 오히려 더 사회적 혼란이 오래 유지되는데 기여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문가권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감염 유행에는 좀 불확실성이 좀 커요. 개인 의사가 개인 환자를 진료하는 거하고 집단적으로 감염 유행을 관리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감염이 터지잖아요. 터졌을 때 감염 유행 관리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코로나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질병이 아닙니다. 식중독 터졌을 때 실제로는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겠죠.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위험하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위험이 적든 간에 사망할 수 있는 환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망할 수 있는 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사망해버리면은 비난을 받을 수 있죠. 그죠?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감염 유행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의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돼요. 발휘를 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보건학적 판단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사회 기능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예전에 이제 뭐 제가 군대 있을 때 감염 관리를 하면서 이제 어떤 형의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감염병 관리가 이제 뭐 오히려 더 적합하겠네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군대에서 이제 군의관이 이제 좀 군병원도 있을 수 있고 군부대도 있는데 일선 군부대에도 이제 군의관이 나가 있거든요. 군병원에 나가 있으면은 사실은 군병원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이제 레전드 할 때 있던 대형 병원보다 시설이 뭐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군부대에 나갔으면 시설이 아예 없죠. 군의관이 아예 자체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병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또 군의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이제 또 훈련을 좀 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깨변 부린 애도 있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또 지나치게 잘 참는 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때 질병에 관련된 사건들이 생기면은 부대의 지휘관 같은 경우는 쟤 뭐 이렇게 판단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면은 훈련도 시켜야 되고 어려울 수 있으면 군의관한테 가서 군의관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하면은 거 가서 딱 얘기를 해보면은 좀 오래 이제 군생활을 오래 했고 이런 애들은 군의관이 하고 이제 상황을 다 알거든요. 알아가지고 잘 대처하는 애들고 계속 깨변 풀이는 애고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하면 자기가 이제 군의관이 가서 이제 설명해보면 자기도 이제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군의관은 얘기하면은 이 야가 위험하다 병이 있다 이런 점은 대부분 잘 판단할 수 있죠. 있긴 있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자꾸 겪고 이제 또 지휘관이 군의관한테 굉장히 압박을 하거든요. 압박을 하면은 군의관들 화가 나면 내가 뭐 부적이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염병 유행 상황이 사실은 이제 환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제 막 부정부치는 거하고 비슷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리더십이 좀 요구되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인데 사실은 잘못되는 거는 이 감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급성기 질병이기 때문에 뭐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가서 보건학적 기준을 말하면서 우리 잘 견뎌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뭐 상황을 관리하고 또 이게 또 환자한테도 그렇고 감염병 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의사결정자 위에 사람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이 중간에서 그냥 기준을 계속 얘기하면서 밀어붙이는데 상황이 벌어지는 건 급성기의 위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벌어질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위기 상황 좀 뭐 위험한 상황이 있지는 않았었고 사실은 뭐 역학조사를 갑자기 뭐 엄청나게 대량으로 하자든가 뭐 전부대 뭐 예방접종을 하자든가 이런 상황은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막아본 적이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제가 해가지고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적은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가지고 사실 코로나 시기에 뭐 대표자 뭐 공공기관이든 전문가 집단이든 어떤 대표자로 가가지고 보험날짜 기준을 얘기하면서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사실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했어요. 했어야 했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전문가 입장도 정부 입장을 완전히 대변했거든요. 결국은 사회적 기능을 안 하면서 혼란 유지되는데 그냥 기회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문가 권위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전문가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의사협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질병청 그리고 다른 지가 뭐 이런 여러 전문가들 분들께서 뭐 학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쪽에서 이걸 좀 회복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집단 감염 대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건기관의 어떤 기본 전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감염병 관리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본 전략을 하면은 막을 것이냐, 그냥 같이 공존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봉쇄냐 완화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감염 질환의 특성에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뭐 선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선택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이미 중국에서 막 유행하고 있었잖아요. 유행하고 있었으면은 이거 어쩔 수 없게 그냥 대충 이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물론 뭐 저도 유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또 뭐냐면 대구에서 막 퍼졌잖아요. 퍼지잖아요. 그리고 대구에서 퍼졌을 때 다른 지역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 세계적으로 빵 터졌거든요. 하면은 그때는 빨리 이거 전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 전략은 그런 것이고 봉쇄하는 어떤 이제 막아야 되는 질병들은 일반 이제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감염 관리하는 전문기관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조사해서 경락산 격리하고 전파경로 막고 이런 거는 전문기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완화됐을 때는 너무 집단적인 공포심을 가지지 않게 이제 환자 전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일상생활 하면서 그리고 잘 같이 견뎌낼 수 있도록 지나가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일단 기본 전략 좀 뻔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이런 보건기관에서 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평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또 이제 약간 좀 어중간한 입장이긴 한데 아마도 지금 말을 많이 하시지 않지만 엄격하게 이제 저희 전공에서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은 대구에서부터 그거 막았으면 안 되지라고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대구에서부터 누구 했는 게 잘못 아니냐. 거기 네가 뭐 3T가 뭐 3T 얘기하고 그 막자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 했는 게 너희 자체가 잘못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공포심이 막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드시 맞았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일단 우리가 감염병 관리를 할 때 이제 원칙을 좀 지켜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저는 공포심을 어떤 관리한다고 하면 좀 왜냐면 공포심은 관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관리가 될 수가 없고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사실은 집단적으로 같이 경험하면서 공포심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감염병은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저희가 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먹고 나서 혹시나 뭐 방사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 질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감염병은 다르거든요. 급성기 감염병은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경험을 같이 해요. 같이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나도 경험하지만 옆에도 경험하고 대부분이 다 회복하거든요. 하면은
질병에 대한 공포심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공포심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까 부정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서 사실은 이런 원칙적으로 하면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혼란이 진정되지 않는 거는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약간은 좀 과하게 할 필요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시간 지나면 공포심 떨어지니까. 근데 너무 과하게 하면은 그 과하게 하는 게 맞다는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가초사 과하게 하고 얘만 좀 과하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막았네 이래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지키면서 해야지 그 시간 지났을 때 공포심이 어느 정도 관리가 잘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 시기에 어느 정도 그렇게 좀 과하게 했는 것도 약간은 받아들이는 편이긴 해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은 그 뒤에 되돌리지 않은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뒤에 예방접종 도입하면서, 그냥 그 뒤에 도입하면서 끝내지 않고, 그 뒤에 다시 또 예방접종 강조하고 백신 패스 이거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이제 아마 아직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문제는 이제 집단 감염에 대응을 할 때 전략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 지금은 공세냐 완화냐 얘기만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많겠죠. 전체적인 전략은 이렇지만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은데 이런 전략의 선택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따르게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감염이 빡 터졌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빠지거든요. 혼란이 생기거든요. 생기면 이 혼란에서 혼란을 잘 이제 관리하는 것도 어떤 정치적으로는 중요해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중요하고 이때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폭력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선동. 아까 전에 보셨죠? 쓰티냐 중국을 말 것이냐 정치냐 정치 방향이고 화학 방향이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게 많았었죠. 경제적 거래. 이번에 코로나 방역 산업 형성됐죠. 미국 제약회사 백신 회사가 영향이 있었겠죠. 정치적 합의. 최근에 지금 코로나 이 방역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무도 비판을 잘 안 해요. 이미 둘 다 잘못해가지고 합의를 했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되돌릴 생각이 없어.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공포심은 지나면 없어져요. 감염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초기에 과학적 사실이 어느 정도 잘 제시가 되지 못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래도 또 진단검사 막 하고 역학조사 막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하면 이게 막 성과처럼 또 인식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막아졌다. 이것 때문에 전파 떨어졌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초기에 과학적 사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은 이번 코로나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 재발될 수가 있어요. 예. 있어서 초기에 이런 얘기들을 잘 할 수 있는 게 어떤 중요합니다. 자, 일부 집단에 대한 이제 보건기관 입장에서 안내하는 겁니다. 안내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그리고 어떤 매뉴얼. 급성기 질환이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 가라는 얘기 외에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생활 수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 씻기 하고 환기 정도겠죠. 호기가 감염병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른 질병에 따라서 안내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건기관을 준비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료 병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격리 병상도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많이 갖춰져서 그렇게 부족한 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친 공포심을 가지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예, 요번에 잘 지켰는데 어쨌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혼란이 생길 수 있지만 집단으로 함께 경험하는 질병이 중증도가 어느 정도 높아도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이론적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밝혀져 있고 그게 뭐냐면은 시간 지나면은 공포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공기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원칙적인 걸 초반부터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서 혼란이 진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부적입니다. 그냥 부적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어쨌든 시간 지나면은 혼란은 진정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의 어떤 생활 조직에서 집단 감염 환자 발생 시에 대응.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특별할 게 없는데 이제 분명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급성의 질병은 이제 경험하면서 특히 집단 감염은 집단적인 공포가 감소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같이 경험하는 질병은 공포심이 오래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냥 초기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흔하지 않게 경험하고 잘 모르는 질병에 대해서 공포가 생기지 같이 경험했는데 어떻게 공포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초기에 혼란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염 유행은 또 하나 뭐냐면은 공포는 자연스럽게 이제 감소를 하거든요. 하는데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거는 한 번에 이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든 집단이 같이 대처 방법을 익히는 게 아니고 소집단별로 익혀져요. 작은 같이 생활하는 집단별로. 가정, 학교, 그다음에 기업, 직장. 그러니까 소집단별로 익히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질병의 인식은 시간이 지나 변한다. 자연스럽게 잘 이제 공포 감소한다. 이거는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익히는 거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셔야 돼요. 거리두기 하면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활발하게 협력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첫 번째는 이제 뭐 단순합니다. 환자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거. 조금 이제 자꾸 말이 많으면 코로나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훨씬 쉽죠.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설명하기가. 또 하나는 이거 이제 과학적인 사실을 초기부터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집단 내에 이제 큰 기관이라서 뭐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면은 좀 이제 극단적으로 떠드는 얘기들은 이럴 때 믿을 건 별로 없어요. 믿을 건 없고, 아까 원칙적인 부분 말씀드렸죠. 공포심을 자극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해라. 그리고 병상준비인데, 병상준비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공포심을 자극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려가 보건학적인 원칙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질병이 발생을 해도, 공세전략을 쓰는 메르스 이런 거 발생을 해도 그걸 막는 거는 보건기관의 일이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적 사실이 어느 정도 이제 적절히 소통되도록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주의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공포가 생겼을 때 이 공포에 정면으로 대응해가지고 막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공포심을 떨어뜨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과학적 사실을 얘기될 수 있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염병에 대한 공포는 경험하면서 집단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공포심 오래 가지 못해요. 떨어지게 이거를 확실하게 아시고,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여기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싸울 필요 없고 그냥 얘기만 해주면 돼요. 시간 지나면은 공포심이 떨어져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좀 잘 몰랐었는데, 감염병 예전에 그 관리 일을 할 때 해보니까 너무 지나친 것도 좋지 않고, 너무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얘기를 안 해서는 안 되죠. 안 되고 부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감염병 이렇게 집단적인 공포가 갑자기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거든요. 사라지고 극단적으로 붙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요번에 보셨죠? 병치 프레임 계속만 만들어지는 거 보셨죠? 코로나 생각해보라고 하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경험적으로도 다 습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급성기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호흡기 질병 같은 경우는 막 격리를 5일, 7일 하는데 회복은 2, 3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단이 빵빵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일주일 지나면은 대부분이 회복기에 들어가요. 회복기에 들어가서 이 혼란이란 게 일주일만 지나면 사람들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거든요. 하면은 아무리 길어봤자 2, 3주를 넘기지 않아요. 지역적인 유행은 한 2달, 3달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고소집단적인 유행은 2, 3주를 넘기지 않고 일주일만 지나면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어요. 오래 갈 게 없기 때문에 딱 터지는 그 시기에만 딱 협력해서 얘기 많이 하면 지나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2, 3년을 이런 일을 겪었는데 지금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사실이 이렇습니다. 사실이 이렇고 코로나 시기에 너무 비정상적이었던 거죠. 네.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좀 앞에 했던 거를 이제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고 조금 얘기를 좀 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계속 쭉 말했지만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은 거의 우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방역 정책을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한 게 아니고 아까도 계속 나왔었지만은 대구 시기에 이제 위험하다,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전파되면 그때 많은 사람도 나타났죠. 이런 게 딱 심어졌고 그 심어지니까 여러 방역에 관련된 감염병에 관련된 여러 전문가 집단과 기관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계속 자기 행동을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병상 관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썼죠. 했다고 하지만 병상 관리 제대로 하려면 분리해서 하는 걸 일찍부터 풀었어야죠. 예. 어쨌든 의도적으로 이런 방역 정책을 해서 뭐 관리를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벌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예. 그랬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코로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방접종 피해자분들, 부작용 피해자분들, 심지어 사망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봤었던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뭐 보상을 받고 이런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도 이제 반복 신종감염병 유행이 계속 생길 수 있거든요. 생길 수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제일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집단적인 공포에서 딱 빠졌는데 이거에서 아무도 회복 물론 다 빠진 건 아니겠죠. 그냥 질병 다 빠진 건 아니겠죠. 다 빠진 건 아닐 겁니다. 아니고 뭐 뭐별 상관없이 생활하셨던 분도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일단은 제일 큰 원인은 뭐냐면은 집단적인 공포심이 탁 유지된 그 상황인데 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신종감 코로나 시기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집단 공포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 비난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지금 저는 이제 코로나에 있었던 이런 방역 정책들이 다음에도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방역 지금 이제 질병청이나 이런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정치인들도 다 알죠.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다시 이렇게 의사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분명한 거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공포에 빠지면 안 돼요. 예. 아무리 생겨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뭐 거리두기 뭐 사회적으로 오래 하고 뭐 격리 정책 오래 하고 이런 보건학적 기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무조건 일상생활 유지하는 거 있어요. 격리하고 이런 거 정책 하는 거는 그 방역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보건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가지고 집단 공포에 빠지지 않도록 잘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것으로 할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이 좀 안 나네요. 예, 이것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